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 뷰티 회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조금은 황당하고도 통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나름 평탄한 인생을 살았어요. 과일 가게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일남 이녀 중 둘째로 태어나 큰 역경 없이 자랐고요.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을 졸업한 뒤에 작은 출판사에서 일했죠. 그 회사에서 지금 남편을 만나 연애하다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남편도 여러모로 저와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대학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 자리 잡게 된 것도 똑같았고요. 시부모님도 저희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고향에서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었죠. 두 분이서 2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하셨거든요. 성장 과정이나 가정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그런지 결혼하고도 큰 갈등 없이 잘 살았어요. 시댁이 안 맞는 부분 하나도 없이 다 좋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힘든 것도 없었네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모질게 시집살이를 시킬 만한 분들은 아니었거든요. 무엇보다 시댁하고 거리가 꽤 돼서요. 얼굴 볼 일이 별로 없었어요. 시부모님 생신 때나 어버이날 외식하고 명절엔 음식 준비하고 차례 지내는 정도가 전부였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처럼 시댁 내려가는 게 크게 스트레스는 아니었는데요. 새 식구가 생기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가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 시동생이 장가를 갔는데요. 글쎄 그 상대가 엄청난 부잣집 딸이었지 뭐예요. 시동생 장인어른 되시는 분께서 작은 제조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매출만 연 50억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말이 좋아 50억이지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일해도 만져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런 대단한 집안딸이 어쩌다 저희 시댁같이 평범한 집안과 연을 맺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요. 동서를 처음 본 날 딱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사람 외모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싶진 않은데 동서는 여자치곤 체격이 좀 크고 몸에 살집도 있는 편이었고요. 얼굴도 코가 두껍고 입술이 작아서 빈말로라도 예쁘다곤 할 수 없는 외모였어요. 그래도 나름 화장도 열심히 했고 쌍꺼풀 수술이며 시술도 이것저것 한 것 같던데 그게 조화롭게 어울리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것 같더군요. 반면 저희 시동생은 주변에서 탤런트해도 되겠다고 할 정도로 잘생긴 편이었어요. 돌아가신 시할아버지를 닮아 이목구비가 뚜렷했고요. 키도 훤칠하니 큰 편이었죠. 처음 동서를 소개받는 날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도 들었는데요. 동서가 카페에서 우연히 시동생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시동생이 워낙 눈이 높아서 어지간한 여자는 관심도 안 주는 편이었는데요. 동서가 하도 맹렬하게 따라다녀서 결국엔 결혼까지 꼴이 난 거였죠. 적극적으로 사랑을 쟁취한 여자답게 동서는 외향적이고 애교 많은 성격이었어요. 무뚝뚝한 시아버지 앞에서도 중혁 씨가 누굴 닮아 이렇게 잘생겼나 했는데 다 아버님 닮아서 그런 거였네요. 아버님도 소시적에 여자 꽤나 울리셨겠어요? 하면서 넉살을 부리고요. 시어머니에게도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막 앵기곤 했죠. 저는 천성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라 그런 동서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왕 가족이 됐으니 동서와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요. 참 이상하죠?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살갑고 애교 만점인 동서가 저한테만큼은 참 냉랭하더라고요. 뭔가 연락할 일이 생기면 꼭 시동생 통해서 하고요. 만났을 때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보다 못한 제가 먼저 인사를 하면 그때서야 마지못한 표정으로 형님 오셨어요? 하면서 대면대면하게 입을 열었죠.
그 뒤로도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절대 먼저 다가오지 않았고요. 처음엔 낯을 가려서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요. 동서가 들어오고 첫 명절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네요. 당시 차례를 지낸 뒤 남자들은 거실에서 고스톱을 치고요.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서는 작은 방에서 과일을 먹으면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커다란 쇼핑백을 하나 내밀더군요. 어머님,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아니, 이게 뭐냐? 엊그제 백화점 갔는데 어머님 생각나서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가방 하나 샀어요. 아니, 따로 용돈도 챙겨줬으면서 뭘 또 가방을 샀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한박 웃음을 감추지 못한 채 쇼핑백을 열어봤어요. 작은 핸드백이었는데요. 명품에 대해 잘 모르는 저도 알 정도로 유명 브랜드의 고가 가방이더군요. 시어머니도 알아봤는지 두 눈이 커다래지더군요. 이거 막 뉴스에도 나오는 그런 가방 아니냐? 한 개에 2,300 한다는?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비싼 거긴 한데 제가 그 브랜드 VIP라서 할인가로 싸게 샀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동서의 재촉에 시어머니가 못 이기는 척 가방을 매봤어요. 그러자 동서가 너무 잘 어울린다면서 호들갑을 떨더군요. 어머, 역시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딱 보자마자 어머님 맞춤일 줄 알았다니까요. 어머님이 워낙 얼굴이 고급스럽고 지적으로 보이셔서 이런 디자인도 잘 소화할 줄 알았어요. 아이고, 예쁘긴 한데 내가 들기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 나이에 어디 들고 나갈 데도 없고. 그냥 환불할 수 있으면 환불해라. 돈 아껴서 너랑 준혁이 만난 거나 사 먹어. 들고 나갈 데가 왜 없어요? 아버님이랑 데이트할 때나 친구들 만날 때 들면 되죠. 아님 저랑 둘이서 만난 거 먹으러 갈 때 들어도 되고요. 이 정도는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비싸다고 모셔두지만 말고 자주자주 들고 나가셔야 해요. 친구분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사줬다고 자랑도 많이 하시고요. 아셨죠? 동서의 말에 결국 시어머니는 고맙다면서 가방을 챙겼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어찌나 뻘쭘하던지. 동서가 미리 언질이라도 줬으면 저도 뭐라도 준비했을 텐데 좀 야속하기도 했죠. 그래도 내색은 하지 않고 어색하게 웃다가 입을 열었어요. 동서가 확실히 센스가 있네. 가방 어머님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런데 웬걸 동서는 받아주긴커녕 저를 보며 피식 비웃음을 흘리더군요. 마치 니까짓게 뭘 한다고 말을 못해 하는 듯한 웃음이었달까요? 뭐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동서가 제 말을 듣고도 무시한 건 사실이었네요. 동서는 저를 위아래로 훑다가 그대로 몸을 돌렸고요. 바로 시어머니한테 다가가 애교스럽게 팔짱을 끼웠어요. 어머님, 가방 아버님한텐 자랑 안 하실 거예요? 얼른 같이 나가서 자랑해요. 이거 자랑해야지. 우리 예쁜 둘째 며느리가 사줬다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동서가 거실로 나가버리고 졸지에 방 안에 혼자 남겨졌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전엔 동서가 낯을 가리는 건지 저를 싫어하는 건지 긴가민가 했었는데 오늘로써 후자 쪽이라는 게 확실해졌죠. 또 조금 전 동서의 비웃음이 제 착각일까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냥 웃는 거하고 비웃는 거하고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아님 서방님이 나에 대해서 뭐 안 좋게 말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집에 갈 때쯤 조용히 동서를 불렀어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죠. 동서,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어? 네? 실수라뇨? 아니, 전부터 느낀 건데 동서가 날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 대할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러자 동서가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제가요? 전 그런 적 없는데. 형님이 왜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조금 전에 내가 어머님 가방 잘 어울린다고 한마디 하니까 그냥 무시한 것도 그렇고 평소에도 나보고 먼저 인사도 잘 안 하잖아.
연락도 꼭 서방님 통해서만 하고. 그러자 동서가 어색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렇게 느끼셨구나? 근데 형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워낙 낯을 많이 가려서 그래요. 조금 전에도 무시한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은 거였어요. 전화나 뭐 다른 것도 그렇고요. 동서의 말은 어딘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고 하니 좀 안심은 되더군요. 그래서 동서한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내가 괜히 동서를 오해했나 보네. 우리 앞으로 계속 얼굴 볼 사이인데 친하게 지내자고. 둘이서 가끔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생각해보니 둘 다 서울 사는데 한 번도 따로 본 적이 없네? 그러게요. 요즘은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집들이다 보다 너무 바빠서요. 어느 정도 주변 상황 정리되고 나면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뒤로 동서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고요. 문자를 보내면 아프다, 일이 있다, 핑계를 대더군요. 제가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쯤 되니 알겠더라고요. 동서가 말은 못해도 절 불편해한다는 걸요. 서운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 싶었어요.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어쨌든 제가 윗사람이니까요. 동서 입장에선 같은 며느리로서 마냥 편하기보단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했죠. 그래서 따로 만나기보단 시댁에서 다 같이 어울릴 때 조금씩 친해져야지 다짐했네요. 하지만 만나서도 동서는 도통 틈을 주지 않았어요. 늘 시부모님 곁에 딱 붙어서 애교를 부리기 바빠 저와는 말도 섞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뭐 그것까진 괜찮았는데요. 문제는 동서의 시부모님을 향한 선물 세례였어요. 시어머니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건 시작에 불과했고요. 그 뒤로도 지갑, 허리띠, 넥타이, 스카프 등 명품을 턱턱 사서 안겨주더군요. 처음 한두 번이야 그렇다 쳤는데 그게 자꾸 반복되니까 괜히 시부모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괜히 저도 뭔가 선물해야 할 것 같고 시부모님도 말로는 괜찮다 하시지만 이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뭐라도 받으면 더 마음이 가고 눈이 가는 거예요. 실제로 시부모님은 언젠가부터 저보다 동서를 훨씬 더 챙기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다 같이 밥 먹을 때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동서에게 먼저 먹어보라고 밀어줬고요. 시어머니도 은근슬쩍 설거지나 잡다한 일들을 동서가 아닌 제게 시켰죠. 그렇다고 제가 시부모님한테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때마다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렸는데 그게 부잣집 딸인 동서가 하는 것에 비해선 보잘것없었을 뿐이죠. 상황이 그렇게 되니 시댁에 내려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핑계를 대고 빠지고 싶어도 며느리가 단 둘뿐이니 일손이 부족해 그럴 수도 없고 결국 돌아오는 명절에도 내키지 않는 마음을 애써 추스르고 시댁으로 향했죠.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서방님하고 같이 제기들을 꺼내 닦기 시작했고요. 저도 부엌에서 동서와 같이 시어머니를 도와 음식 준비를 했네요. 그런데 동서가 자꾸만 교묘하게 꾀를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꼬지를 꿰고 동서는 그 옆에서 전을 붙이고 있었는데 자꾸만 태워 먹는다 싶더니만 갑자기 그러더군요. 아이 참 왜 자꾸 타는지 모르겠네. 형님이 좀 붙여주실래요? 전 솜씨가 없어서 안 되겠어요. 솜씨 때문이 아니고 너무 센 불에 하니까 그렇지. 불을 좀 줄이고 다시 해봐. 불 줄이고 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형님이 해주세요. 제가 꼬치 꿰게요. 결국 마지못해 동서와 자리를 바꿨는데요. 동서는 꼬지를 꿰다 말고 갑자기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더군요. 어머님, 제가 또 어머님 드리려고 선물 사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어? 또 뭘 사왔어? 가방이랑 스카프요. 백화점에 신상 나왔다고 해서 구경 갔는데 너무 예쁜 게 있어서요. 한번 보실래요? 지금? 그래도 음식은 마저 하고. 제발요. 지금 보여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여긴 형님한테 잠깐 맡기면 되잖아요. 괜찮죠, 형님?
제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동서는 시어머니를 끌고 방 안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30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을 굽고요. 나머지 재료도 손질해서 마저 부쳤어요. 시어머니와 동서가 돌아왔을 땐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였죠. 어머, 형님이 그새 다 하신 거예요? 손이 참 빠르시네. 고생했어요, 형님. 절 보며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나 얄밉던지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차례를 지내고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였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콕 집어선 국 좀 더 달라 하시더군요. 아니, 동서 두고 왜 제게 시키실까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어서서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서가 냉큼 형님, 저도 국 좀 더 떠다 주세요 하더군요. 그러자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기분이 상했나 봐요. 수저를 탁 소리나게 내려두더군요. 그런 건 재수씨가 직접 떠다 먹어요. 엄연히 우리 집사람이 윗사람인데 이렇게 앉아서 국 떠달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러자 동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 제 생각이 짧았어요. 그냥 형님 일어나는 김에 부탁드렸던 건데. 제가 움직였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부모님이 한 소리씩 거들더군요. 상혁이, 너 갑자기 왜 그러니? 큰애 일어난 김에 부탁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라고 사람을 그렇게 무안줘? 그래, 네 애미 말이 맞다. 새아가가 얼마나 무안하겠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치를 보던 동서가 재빠르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와 아버님 국그릇을 가져가더군요. 아버님 국도 제가 가져올게요. 형님은 앉아서 식사하세요. 아니야, 됐어. 어차피 내가 일어났는데 뭘. 아니에요. 형님은 얼른 앉으세요. 동서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결국 저도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시부모님 눈치가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제 편을 들어준 남편이 고마웠죠. 그런데 그 뒤로 동서 표정이 영 안 좋더라고요. 이 남편 말에 괜히 상처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죠.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따로 동서를 불렀어요. 동서, 아까는 마음 많이 상했지. 동서가 이해해. 우리 남편이 내일이라고 하면 좀 예민하게 구는 구석이 있어서. 동서가 미워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니까 너무 담아두지 마. 그러자 동서가 뚱한 표정으로 대꾸하더군요. 아, 네. 뭐 신경 안 써요. 정말 신경 안 쓰는 거 맞아?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뭐 솔직히 기분 나쁜 건 사실이에요. 그깟 국 좀 누가 가져오면 어떻다고. 근데 그냥 제가 참을게요. 아주버님 유난스러운 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좋게 달래려고 했는데 동서의 말에 저도 기분이 상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입을 열었죠.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근데 우리 남편도 괜히 그런 거 아니거든? 엄연히 위기질서라는 게 있는 건데 동서가 날 대하는 태도가 썩 좋은 건 아니잖아. 먼저 연락도 잘 안 해. 인사도 잘 안 해. 음식 준비할 때도 어머님 선물 사왔다면서 방으로 데려가선 한참을 안 나왔지? 내가 혼자 전부치랴 뒷정리하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러자 동서가 또 피식 비웃음을 흘리더군요. 형님, 지금 질투하시는 거예요? 뭐? 질투? 네. 어머님, 아버님이 저만 예뻐하시니까 괜히 트집 잡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트집이라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이렇게 뒤에서 저 쥐잡듯이 잡으면서 질투하지 마시고요. 형님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 보일 노력을 좀 하세요. 돈 아끼지 말고 선물도 좀 해드리고요. 대놓고 빈정거리는 동서의 말에 열이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와? 선물? 우린 뭐 안 해드리는 줄 알아? 근데 동서네가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미리 선물하기 전에 언지를 달라고 해도 싹 무시하고 말이야. 전 무시한 적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오히려 눈치를 봤다고 해야 할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눈치라니? 그 이한테 물어보니까 형님네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라면서요? 형님 그냥 전업주부라서
아주버님이 왜 버리고. 형님 친정 부모님도 고향에서 작게 과일 가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럼 솔직히 같은 며느리라고 해도 수준 차이가 좀 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드릴 수 있는 선물도 차이가 나고. 형님이 저번에 한번 그러셨죠. 왜 자기한테 살갑게 안 구냐고. 그땐 말씀 못 드렸는데 아무래도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형님이 좀 불편했어요. 쓰는 돈이 다르니까 괜히 형님 마음 상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이번에 제가 어머님 가방이나 스카프 사드린 것만 해도 그래요. 미리 말씀드렸으면 뭐 형님이 그만큼 해드릴 수나 있어요? 동서의 적나라한 말에 얼굴이 벌개졌어요.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서, 우리 집 사정이 그렇게 잘나진 않지만 그게 동서가 날 무시할 이유가 되진 않아. 참나, 무시한 거 아니라니까요. 몇 번을 말해? 그냥 수준이 너무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오히려 눈치 본 거고요. 이래서 없이 산 사람들 자격지심은 피곤하다니까. 뭐? 지금 자격지심이라고 했어? 그런 말까지 쓰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동서의 말에 울컥해 언성을 높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안으로 들어오시더군요. 너희들 뭐하니? 차 더 밀리기 전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얼른들 나와. 둘이서 뭔 얘기를 그렇게 한참 해? 식구들 다 너희 나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시어머니 어깨너머로 저희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다 모여 있더라고요. 대충 대화를 마무리 지어야겠다 생각했는데요. 갑자기 동서가 왕 하고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놀란 시동생이 방으로 들어와 동서에게 다가갔어요. 뭐야? 당신 갑자기 왜 울어? 몰라, 나 너무 속상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여보랑 결혼 같은 거 하지 말 걸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래? 형수님이랑 뭔 일 있던 거야? 형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 아까 국 떠다 달라고 했던 걸로도 뭐라 하시고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 선물한 것도 막 트집을 잡으시네? 내가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해도 화만 내시고. 울먹이면서 제가 자기한테 한 말을 교묘하게 나쁜 쪽으로 깎아내리더라고요. 당황한 시어머니가 제게 물어봤어요. 뭐야? 큰애 너 둘째한테 대체 뭐라고 한 거야? 전 별말 안 했어요. 그냥 동서가 아까 일로 너무 마음 상해하는 것 같아서 위로하려고 그랬던 건데.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서럽게 울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동서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울기 시작했다고 해도 제 말을 믿어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에 동서가 더 서럽게 울면서 그러더군요. 됐어요, 어머님. 제가 다 잘못한 거예요. 전 형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인 줄 정말 몰랐는데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형님 너무 화내지 마시고 기분 푸세요. 동서가 어찌나 연기를 잘하던지 너무 당혹스럽더군요. 순식간에 제가 나쁜 사람으로 몰리게 됐죠. 그 자리에서 동서와 더 싸울 수도 없고 시아버지가 일단 둘 다 얼른 집으로 가라며 상황을 정리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일단 남편과 같이 시댁을 나왔는데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너무 억울해 뒤늦게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남편도 제 말을 다 듣고 나선 의아해 하더군요. 재수 씨가 대체 왜 그랬지? 그런 사람으로는 안 보였는데. 몰라. 진짜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나한테 자격지심 갖지 말라면서 막 무시할 땐 언제고 어머님 아버님 오니까 자기가 피해자인 양 펑펑 울고. 어차피 우리 집이 가족 모임이 잦은 편도 아니고 자주 볼 일 없잖아. 앞으로는 그냥 무시해. 괜히 마음을 담아둬봤자 당신만 힘들어. 남편의 말에 일단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날 이후로 되도록이면 동서와 연락하지 않고요. 가족 모임 때문에 마주쳐도 최대한 말을 섞지 않았네요. 동서도 똑같이 굴길래 그 이후로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서로 각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또 동서가 미묘하게 절 긁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아들을 낳고 이듬해 동서가 바로 딸을 낳았는데요.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다 보니 이전보다 더 자주 시댁을 가게 됐어요. 시부모님께서 손주들을 워낙 예뻐하셔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동서는 저 들으란 듯이 그러더군요. 큰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하잖아요. 주변에선 다 아들 거려도 전 역시 딸이 최고인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시끄럽고 폭력적이고 에너지만 넘쳐서 키우기에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상대도 안 했어요. 딱 봐도 아들을 못 낳아서 자격지심에 저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누굴 닮았는지 영특해서요. 학원 하나 안 다니고도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에 들어갔거든요. 반면 조카는 영 공부엔 소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동선의 친정이 경제력이 있으니 애한테 교육비로만 월 100만 원을 넘게 투자한다는데 정작 조카는 공부엔 관심도 없었고요. 무슨 연예인을 하겠다면서 고등학교도 안 가겠다는 걸 간신히 달래 일반고에 보냈다 하더군요. 그냥 애들마다 잘하는 게 다른 거니 그러려니 했는데요. 한 번은 온 가족이 다 같이 시댁에 모였을 때 동서가 갑자기 저희 아들을 보면서 그러더군요. 재준이 너 학교에서 잘하고 있니? 난다 긴다 하는 애들 다 모인 곳이라 많이 힘들지? 갑작스러운 동서의 질문에도 아들은 예의 바르게 입을 열었어요. 네, 내신 때문에 힘들긴 한데 그래도 다들 좋은 애들이라 배우는 게 많아요. 다 열심히 하니까 학업 분위기도 좋고요. 분위기가 좋으면 뭐해. 성적이 중요하지. 이번에 너 중간고사 몇 등이었는데? 1등 했니? 아니요, 1등은 못하고 8등이었는데. 거봐, 8등으로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특목고가 너네 학교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게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일반고 가서 내신이나 잘 챙기지 그랬어. 아이 괜히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라는 말이 있겠어? 아, 네. 어찌나 애 기를 팍팍 죽여놓는지 아들의 표정이 바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숙모라고 차마 대들지도 못하고 어색하게 있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애는 방으로 들여보내고 동서에게 말했어요. 동서, 우리 재준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공부에 관해선 괜히 말 얹지 말아주라. 그러자 기분이 나빴던 걸까요? 동서가 잠깐 미간을 찌푸리더니만 이내 삐뚤음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더군요. 제가 뭘요? 전 그냥 걱정돼서 얘기한 건데. 사실 애들 공부도 다 정보 싸움이잖아요? 원래 수준 맞는 애 엄마들끼리 모여서 서로 커리큘럼도 짜고 학원 비교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근데 형님은 그런 거에 관심도 없으시죠? 제가 봤을 땐 재준이 절대 서울대 못 가요. 쟨 절대 특목고 갔으면 안 됐다고요. 뭐 공부 빼곤 따로 유학을 다녀오지도 않았고 이렇다 할 수상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일반고 보내서 내신이나 꽉 잡으시지. 안타깝네요. 애 미래가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서. 뭐? 동서가 뭔데 우리 아들 미래를 함부로 재단해? 동서가 그럴 자격 있나? 예솔인 그래서 뭐 얼마나 대단한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연예인 하겠다면서 애들하고 어울려서 허구한 날 춤추고 노래만 듣는다면서. 솔직히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동서가 저한테 함부로 구는 것도 꾹 참았던 거고요. 하지만 부모로서 제 아들한테까지 막말을 하는 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조카 얘기를 꺼내서 동서 속을 긁었죠. 역시나 제대로 먹혀들었는지 동서가 분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더군요. 그 뒤로 동서와 사이가 더 멀어진 건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쯤에 저는 아들도 어느 정도 키워 시간도 남겠다. 취미로 화장품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 아들이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요. 어려서부터 기초 화장품은 천연 재료로 다 직접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걸 알고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어릴 때부터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자기가 사업 자금은 다 될 테니까 저는 제품 개발에만 집중해달라고 하더군요. 오랫동안 주부로 살아온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는데요. 남편도 아들도 한번 해보라고 지지해줘서 용기를 내 친구와 사업을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공부도 하고요. 관련 자격증도 열심히 땄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업계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는데요. 어느 날인가 한 백화점 VIP 행사에 초대를 받았지 뭐예요. 평소 이런 건 친구가 참석하는 편인데 하필이면 그날 친구한테 일이 생기는 바람에 급하게 제가 참석하게 됐네요. VIP 행사라고 해서 솔직히 많이 쫄아 있었는데요. 막상 가보니 뭐 별거 없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자기들 신제품 소개하고 선물 주고 그 뒤엔 다 같이 백화점 옥상 가든에 모여서 서로 인사 나누고 술 먹으면서 뒤풀이를 했어요. 전 그런 자리가 영 익숙하지 않아서 그쯤에서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누군가 절 불러 돌아보니 글쎄 동서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도 이런 곳에서 절 볼 줄 몰랐는지 많이 놀란 눈치더라고요. 아니 형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나? 나야 뭐 초대받았으니까 왔지. 그때까지 시댁 식구들에겐 화장품 사업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비밀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말할 시기를 놓쳤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제 대답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동서가 피식하고 웃더니만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열더군요. 어머, 형님도 초대를 받았다고요? 이 백화점 안 되겠네. 아무리 매출이 안 나와도 그렇지 손님 좀 끌어보겠다고 개나 소나 다 VIP라네요. 그쵸 형님? 동서의 비꼬는 말투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이어 대꾸했습니다. 개나 소나 다 VIP라니 날 얘기하는 거야? 그러자 동서가 웃음을 터뜨리며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 그럴 리가요. 형님은 그놈의 자격지심을 아직도 못 버리셨어요? 도대체 왜 그런담? 그게 다 본인만 갉아먹는 짓인데. 제가 언제 형님을 콕 집어 개나 소나라고 했나요? 그냥 요즘 VIP가 너무 흔해졌다 싶어서 한 말인데.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요. 오바스럽게 절 향해 빈정거리는 동서를 보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더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몸을 돌렸는데요. 그 순간 제 옆을 스쳐 지나가던 직원이 깜짝 놀랐는지 비명을 질렀고요. 그대로 쟁반에 있던 샴페인을 제게 쏟고 말았어요. 제 흰 원피스가 순식간에 엉망이 돼버렸죠. 세상에 이를 어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닭백숙 가져올게요. 놀란 직원이 어디론가 달려가더니만 수건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제 옷을 부지런히 닦아내기 시작했죠. 전 그런 직원에게 수건을 건네받고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하게.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몸을 돌리는 바람에 그런 거잖아요. 제 실수예요. 제가 샴페인을 뒤집어 쓴 꼴이 퍽 고소했던 걸까요?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있던 동서가 픽하고 비웃음을 흘리더군요. 그 사이에 몰려든 자기 친구들에게 귓속말로 뭐라 속살거리기도 했고요. 대충 분위기를 보아하니 제 욕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행사 총괄 직원이 절 보더니만 사색이 돼서 달려오더군요. 땡땡뷰티 대표님이시죠?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로 샴페인을 쏟은 것 같은데 당장 새 옷 사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아니에요. 그러실 거 없어요. 이만 집에 돌아갈 거라. 아니요. 이렇게 가시면 저희 큰일 납니다. 위에서 VVIP라서 잘 모셔야 한다고 신신당부 받았는데. 직원이 덜덜 떨면서 얘기한 순간 동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곤 제가 미처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다가와서 끼어들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이 왜 VVIP죠? 그리고 땡땡뷰티 대표라니?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자 직원이 저와 동서를 번갈아 보다 입을 열었어요. 아니요, 땡땡뷰티 대표님 맞으신데요. 저희 백화점에서 지금 땡땡뷰티 제품 들어오려고 계약 추진 중이라서요.
오늘 행사 초대장 보낼 때부터 신경 많이 썼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도 대표님 꼭 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경험을 직접 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2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 학교 선배였던 당시 남자친구이자 현재 남편을 오랫동안 제가 짝사랑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남편 주위를 맴돌다 결국은 눈이 맞아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남편이 장남이든 차남이든 그런 걸 따질 새도 없이 그냥 빨리 결혼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던 거죠. 10월드라는 게 어떤 건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시댁이 그렇겠지만 저희 시댁도 특이해요. 시아버지가 마치 집안의 왕처럼 군림하고 계셨습니다. 반면 저희 친정은 유독 가족끼리 격이 없이 자유분방하게 지내다 보니 저는 특히나 적응이 바로 안 됐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시아버지에게 존댓말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다 큰 자식이 부모에게 반말하는 것보다 존대하는 게 보기 좋기는 하죠. 그런데 그게 좀 정도가 심했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한창 연애를 할 때였는데 저녁 8시만 되면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밖에 있어? 저녁 먹었으니까 대충 하고 집에 일찍 들어와라. 네 아버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 줄 몰랐습니다. 지금 바로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주고 바로 집으로 가겠습니다. 시아버지는 30이 넘은 아들에게 저녁 먹으면 집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회사 회식이나 모임이 아니면 술을 먹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저는 아무리 들어도 시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말에 항상 수긍했어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오빠가 나이가 몇 살인데 술도 못 먹고 늦게까지 친구도 못 만난다는 게 말이 돼? 오빠는 답답하지도 않아? 나라고 평생 이렇게 살고 싶겠어. 근데 아버지 말씀대로 안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꼬박 잔소리 들어야 돼. 거기다가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애먼 엄마까지 그 싫은 소리를 다 들어야 한다니까. 그게 지긋지긋해서라도 그냥 아버지 말씀대로 하는 게 나아. 남편은 저에게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진 자세히 하지는 않았지만 어지간히 시아버지에게 질린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시아버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듣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피곤해지니 귀찮아서 듣는 척 하는 거였어요. 어차피 결혼해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다고 그냥 시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마음 편하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나 남동생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괜히 어머니께 불똥이 튀어서 어머니가 더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안쓰러워서라도 아버지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네 집안 분위기가 우리 집과는 너무 다르다 보니 들어도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연하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버지가 고지식하고 아내에게까지 소리를 지르며 당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면 자식들이 나서서 아버지가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남편에게는 그런 의지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라고 아버지한테 반항 안 해봤겠어.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랑 이야기하느니 벽하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나아.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남편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굉장히 리더십도 강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남편을 좋아하게 된 것도 그런 면을 보고 반했습니다. 남편이 대학 때부터 워낙 바른 생활 사나이로 유명했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 사이도 좋아서 어디를 가나 주목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의욕이라고는 없는 눈동자로 답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연애도 제법 했고 회사에서 자리도 잡았으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계획을 세우자마자 바로 양가에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남편을 너무 예뻐했어요. 제가 대학 때부터 남편을 짝사랑했다는 사실을 부모님과 언니가 다 알고 있기도 했고 그 이후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남편을 자주 집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제가 결혼한다면 당연히 남편과 할 거라고 진작부터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저와 남편의 결혼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봤나 봐요. 저는 당연히 남편네 집에서도 저를 이뻐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아니더군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남편네 집에 갔는데 저는 남편네 집에 들어가자마자 낯선 분위기에 당황해서 그냥 나와버릴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먼저 가장 이상했던 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말투였어요.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아마 시어머니를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시어머니가 마치 이 집안에 고용된 하녀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하려고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는데도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에게 계속해서 뭔가 요구하시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한참이나 앉지를 못했어요.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손님이 왔는데 손님상이 이게 뭐야? 누가 보면 먹다 남은 음식 꺼내놓은 줄 알겠네. 그리고 음식을 좀 먹음직스럽게 담을 수 없어? 국도 고기는 다 어디 가고 건더기만 있어. 고기 좀 더 퍼와. 아휴, 내가 정신이 없어서요. 국자로 한번 섞는다는 게 너무 위에서만 펐나 봐요. 기다려요. 다시 퍼줄게요. 시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인상까지 구기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반면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호통에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음식을 다 다시 퍼다 놓으셨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아버지가 물만 한 잔 떠달라고 해도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바로 소리를 지르시는데 시어머니는 저런 소리를 듣고도 웃으면서 존댓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좋은 날 술 안 가지고 오고 뭐해? 소주 한 병 꺼내봐. 시아버지는 귀가 안 좋으신지 말할 때마다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마다 놀라서 민망해서 혼자 우왕좌왕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말까지 버벅거리며 더듬었다니까요. 아버님, 이 정도면 진수성찬인데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저는 나름대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민망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이 정도는 익숙하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며 곧장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다 오셨습니다. 저 사람 말투가 원래 이래요. 겁먹을 거 없어요. 우린 익숙하니까. 시어머니 말씀대로 평소에도 이런 분위기인지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시동생도 이런 일 정도는 익숙하다는 듯 반응이 없더군요. 시아버지께서 공인중개사 일을 오래 하셨어요. 원래 젊어서는 은행을 다니시다가 40대 때 회사의 권유로 조기 퇴직을 하시고 그때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해서 2번 만에 합격했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을 하고 계세요. 지금이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지만 15년, 20년 전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라 시아버지는 그때 돈을 꽤 많이 버셨대요. 그때 번 돈으로 용인에 아파트 4채, 건물 2채나 사서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부동산을 하는 건물도 시아버지 건물이고 저나 동선애가 사는 아파트도 다 시아버지께서 그 시절에 사두신 집이에요. 저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 시아버지가 무뚝뚝하고 고지식하긴 해도 성실한 남편의 표본이라고 생각했어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가족들 고생 안 시키고 열심히 뒷바라지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 제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했더군요. 시아버지는 고지식한 정도가 아니라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당신이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편하게 살게 해줬다는 허세에 취해 가족들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당신의 말을 들어야 했어요. 거역하면 무슨 반역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쌩 난리를 치셨죠. 저야 며느리다 보니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직접 볼 일은 거의 없었어요. 한 번씩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지나가듯 들은 이야기가 전부였죠. 시어머니에게 듣기로는 시아버지는 50년 동안 매일같이 같은 패턴으로만 살아오신 분이랍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거실에서 혼자 맨손 체조를 하시고 집을 나와 동네 산책을 하신대요. 그리고 신문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신문을 보며 시어머니께서 차려놓으신 아침 식사를 하신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아침에는 꼭 밥과 국, 반찬 3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드신답니다. 혹여나 전날 먹은 국이나 반찬이 다시 아침상에 올라오면 시어머니에게 호통을 치시고 식사를 안 하신대요. 다시 국이랑 반찬을 해주실 때까지요. 내가 몸살이 나서 누워있어도 방에 들어와서 아침 차리라고 발로 찬다니까. 내가 보살이지 보살이야.
저는 제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세상에 아내가 어제 줬던 반찬이랑 국을 좀 줬다고 해서 그게 화까지 내고 다시 차리라고 할 일인가 싶어서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시아버지 험담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셨지만 저와 이야기할 때 보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신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는 저도 시어머니의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물론 시아버지의 잔소리나 호통이 선을 넘을 때가 있기는 했지만 남자가 게으르고 운동도 안 해서 배만 불뚝 나온 것보다는 시아버지처럼 자기 관리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 피곤해도 너무 피곤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힘들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결혼하고 1년 좀 넘었을 때 일입니다. 우리 집 화장실 변기가 망가져서 화장실 공사를 급하게 해야 했어요. 화장실 공사가 5일 정도 걸린다고 해서 남편과 제가 우리 집에서 가까운 시댁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시아버지를 보고 기가 막혀서 완전 질려버렸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현실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보다 더 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본인이 새벽 6시에 일어난다는 걸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강요했습니다. 죽어서도 자는 잠 뭐가 아쉽다고들 그렇게 오래 자? 너희도 이 김에 일찍 일어나서 나랑 운동도 좀 하고 책도 좀 읽고 해라. 그래야 자식한테도 본이 될 수 있는 거야. 시아버지는 새벽에 6시만 되면 방마다 돌아다니시면서 기상을 외치고 다니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안 일어나면 방에 불까지 켜고 일어날 때까지 문 앞에 계셨어요. 당신 아들들에게 그러는 건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잖아요. 며느리가 자는 방에 문까지 벌컥벌컥 열고 들어와서 일어나라고 불까지 켜는데 정말 육성으로 짜증을 낼 뻔했습니다. 어차피 7시면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6시에 일어나서 같이 산책하고 안치까지 먹자고 하시니 저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자기야, 아버님 왜 저러시는 거야? 당신이 나가서 말려봐. 저는 시댁에서 지낸 첫날부터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제발 시아버지 좀 말려보라고 했어요. 말해봐야 우리 아버지 소용없다니까. 어차피 딱 5일인데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5일만 좀 참자 여보. 남편은 어차피 이야기를 해봤자 시아버지께서 더 잘하고 하실 일 없으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고 했어요. 고작 5일이니까요. 그쯤 되니 슬슬 시댁이 어떤 분위기인지 저도 체감이 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냥 독불장군이었어요. 말이 안 통하는 벽이나 다름없으니 주변 사람들이 다 져주는 거죠. 하지만 저도 우리 친정에서는 유명한 고집불통으로 불립니다. 제가 안 하겠다고 한번 우기기 시작하면 부모님도 언니도 저를 당해내지 못했어요. 저는 시아버지께서 불까지 켜고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돌아누워서 더 잤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하시며 헛기침을 하시더군요. 저는 시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무시하고 계속 누워있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슬쩍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방으로 들어와 저를 부르셨어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면 어떡해? 얼른 일어나서 같이 동네나 한 바퀴 돌고 오자. 너희 신랑은 벌써 씻고 나왔어. 며느리랑 같이 산책하고 싶어서 깨웠다고 좋게 말해도 나갈까 말까인데 시아버지는 미간까지 잔뜩 구긴 채로 후다닥 일어나라고 호청을 치셨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한데 시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니 저는 더 일어나기가 싫더군요. 아버님, 저 조금 있으면 출근해야 하니까 그냥 조금 더 잘게요. 저는 원래 아침에 뭐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일도 잘 안 되거든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표정을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무래도 충격이었는지 입까지 벌리고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이 꼰대 그 자체였습니다. 그네 너는 안 먹어도 네 남편 밥상은 차려줘야지. 산책 안 갈 거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네 시어머니 도와서 상이나 차려라. 시아버지는 당신 하실 이야기만 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러고는 곧장 남편을 데리고 산책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제 행동에 기분이 상하셨겠지만 저도 시아버지의 행동에 기분이 상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아유, 뭐하러 나와. 밥상은 내가 차릴 테니까 그냥 들어가서 더 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원래 저렇게 융통성이 없다면서 혀를 차시고 저에게 들어가서 더 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잠이 다 깨버렸으니 그냥 아침상 차리는 걸 돕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말이 안 통하는 남자랑 어떻게 30년을 넘게 사셨을까 싶더라고요. 더군다나 더 어이가 없는 건 시아버지께서 산책에서 돌아오신 뒤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식사하는 내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셨어요. 그네, 너 명심하렴. 남자는 자고로 아침을 먹고 나가야 하루 종일 일터에서 힘을 쓰는 거야. 아무리 네가 나가서 돈 좀 번다고 해도 집안의 가장은 자고로 남자다. 여자가 집안의 가장을 대접해줘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야. 저는 시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80년대 아침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대착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님 생각은 그러시구나. 근데 저희 친정은 그렇지가 않아서요. 친정엔 아버지만 빼고 다 여자라 그런지 집안에 남자가 자꾸 큰소리 내면 여자가 나가서 기죽는다고, 자고로 남자는 여자한테 큰소리 치는 거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제가 명색이 맏며느리이긴 하지만 저는 시아버지 시대 때 며느리가 아니에요. 저희 친정은 워낙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저도 귀하다면 무지 귀하게 자랐습니다. 결혼 전에는 주방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저에게 자꾸만 말도 안 되는 80년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주입하려고 하시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에게 꼬치꼬치 말대꾸를 할 때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반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잘했다고 엄지손가락을 축혀 세우셨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저 인간이 딸 없어서 그런지 여자 귀여운 줄을 몰라. 그래도 저 논팽이가 며느리는 무서운지 큰애 너한테는 아주 꼼짝도 못하는구나. 시어머니 말씀대로 결혼 초반에는 시아버지도 저에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못하셨어요. 아무래도 당신 자식이 아니니 시아버지도 저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 변하나요? 시아버지는 제가 당신이 원하는 맏며느리상과 점점 달라지니 언제부턴가는 저에게까지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늦게 임신했어요. 남편이 너무 좋아서 결혼이야 급하게 하긴 했지만 제 인생에 아이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결혼하고는 2년 넘게 아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특별히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만날 때마다 소식 없냐고 닥달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애써 좋게 임신 계획하고 있다고 둘러댔지만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도 스트레스인데다가 혹여나 제가 아이를 못 낳는 건 아닌지 은근슬쩍 떠보시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요즘이야 다들 늦게 난다고들 하지만 신체 나이라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여자 나이 30 넘으면 젊어서 낳는 것보다 배로 힘들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 애도 똑똑하고. 안 그래도 아이 낳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만 하면 어떡해?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큰애 너 일한다고 자꾸 늦게까지 회사에 있지 말고 술도 먹지 말아라. 애가 질 몸인데 관리를 해야지. 시아버지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런 저를 잘 아는 남편은 제 눈치 보랴 시아버지 눈치 보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럼요. 저희 건강관리 잘하고 있어요. 잘하기는 매번 집에 가서 보면 냉장고에 배달 음식이랑 맥주만 잔뜩 있던데. 둘째네 봐라. 둘째가 나이도 어리고 술도 안 먹으니까 결혼하자마자 애가 들었었잖아. 자고로 집안은 모든 순서대로 가야 부모 속이 편한 거야. 장남이 제 몫을 못하니 형제가 뒤죽박죽되게 생겼잖아. 당시에 시동생이 6살 어린 20대 동서랑 결혼해서 곧바로 아이를 가졌어요. 시아버지는 동서와 제가 만날 때마다 대놓고 비교하셨어요. 동서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다가 시동생이랑 바로 결혼해서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요. 그러고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했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가 안쓰럽기만 한데 시아버지는 너무 대견하다고 매일 칭찬하세요. 여자란 자고로 똑똑하고 남편을 섬길 줄 알아야 하는데 동서가 딱 그런 며느리랍니다. 그날도 동서 임신을 축하하는 자리라고 다 모인 거였어요. 저도 물론 동서를 축하하기 위해 기분 좋게 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시아버지께서 저런 소리를 하시니 기분이 썩 좋지 않더군요. 저도 남편을 봐서라도 웬만하면 좋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애가 낳기만 하면 저절로 크나요? 저는 아직 회사에서 할 일이 많아서 아이 낳을 생각 없어요. 결국은 마음에 있는 소리가 그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아버지 같은 성격은 여지를 주면 잔소리에 끝이 없었어요. 단칼에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시아버지는 차갑게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식탁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날 정도로 말이죠. 그래, 네가 워낙 친정에서 곱게만 자라서 물색 없는 애인 건 알고 있었지만 나도 너는 못 참아주겠다. 너는 뭐든 다 네 멋대로 하려고 했으면 내 아들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왜 멀쩡한 남의 아들 데려다가 결혼해놓고 우리 집안 대를 끊어놓으려고 하냐.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때 시아버지의 눈빛은 잊을 수가 없어요. 잔뜩 눈살을 휘푸린 채 저를 쏘아보시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징그러웠습니다. 본인 혼자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하고 점점 더 언성을 세게 질렀어요. 제가 애를 낳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아직은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쾅 소리가 날 정도로 식탁까지 치시며 말씀하시니 저도 적잖이 놀라긴 했습니다. 함께 있던 가족들도 모두 당황해서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남편은 연신 옆에서 제 옆구리를 찔러댔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네 남편 하는 소리 못 들었어? 네 남편이 계획하고 있다잖아. 그럼 그냥 가만히 고개나 끄덕이고 있으면 될걸? 여자가 꼬박꼬박 남편 하는 말에 끼어들어서 어디 감히 시어버지 말에 순수를 둬?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그런 식으로 떠들면 네 친정에 연락해서 딸 교육 제대로 다시 시켜서 보내라고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시아버지는 당신 하실 이야기만 버럭 질러버리시고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낮은 한숨을 쉬셨고 동서와 시동생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제야 제가 너무했나 싶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참다 제게 한마디 하더군요. 당신은 기분 좋게 가족들끼리 다 만난 자리에서 꼭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직성이 풀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들 자기 생각 말할 줄 알아. 근데 아버지가 워낙 남의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다들 참고 있는 거라고. 됐어. 이게 다 너희 아버지 잘못인데 왜 괜히 큰애한테 그래. 오랜만에 만났는데 괜한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하다. 너희 아버지는 내가 달랠 테니까 그만 다들 가서 쉬어. 저는 그제야 정신이 말짱하게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은 아닌데 시아버지와 대화만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더라고요. 저는 고개까지 숙이며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하고는 동서와 시동생에게도 나 때문에 분위기를 망쳤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 저는 아무래도 마음이 쓰여 시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낮에는 제가 실수했다고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드렸어요. 상황이 어쨌든 시아버지께서 듣기 싫은 소리 좀 했다고 며느리가 바락바락 대드는 건 제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아버지는 참 대단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나이만 먹었지 애가 좀 경솔한 면이 있다. 아무리 위에 사람이라도 아래 사람한테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해. 둘째 보면서 남편이랑 시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보고 배워라. 시아버지의 말씀에 여전히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삭히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야 그날 일이 마무리될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뭘 몰라서